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S형대. 네. 오늘 좀 특별편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편. 이 영화를 잘 모르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영화가 영화로서 존재를 하게 만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맞습니다.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네. 일단 먼저 촬영부터 가야겠죠? 아무래도 촬영을 하고 편집이 들어가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고 사실 뭐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뭐 그래도 촬영부터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가 계속 될 거예요. 네네네. 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촬영과 편집은 영화가 예술로서의 지위를 갖게 한 요소들입니다. 예술로서의 지위. 예술로서의 지위. 그 이전의 예술들이 뭐 회화도 있고, 네. 뭐 문학도 있고, 연극도 있고요, 건축 뭐 등등이 있겠지만, 네. 사실 그런 그 예술들이 다 영화가 담고 있었죠, 초기에는. 영화가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지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네, 무성 영화일 때도 그런 것들이 보여졌었고, 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오고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오면서도 계속 그런 예술적인 영화가 아닌 다른 예술적인 요소가 영화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사실 뭐 촬영과 편집이 영화를 존재하게 한 예술이었다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예술은 사실 소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모든 영화의 어떤 예술적인 요소는 시나리오. 결국에는 이야기를 꾸며주는 요소들이거든요. 히치콕이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맞죠. 그리고 시나리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맞는 말인 게, 관통하는 말인 게, 시나리오 없이 시나리오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촬영과 편집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래성 위에 성을 쌓는 거죠. 네, 사실 상투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좀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간이 없다. 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촬영과 편집이 시나리오에 기반하지 않으면 결코 이건 좀 피부색으로 좀 얘기를 피부색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왜 이렇게 살이세요?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화장을 해가지고 시켜서 파운데이션 바르고 비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백인으로 만들어놨어. 화이트 워싱을 해버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비 오면 땀 흘리면 다 지워져. 한국 여름 7월달에 8월달 나가면은 다 지워지듯이. 왠지 모르게 갑자기 마이클 잭슨이 떠오르는데. 마이클 곧 개봉합니다. 너무 깊게 나가면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많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곧 개봉하니까. 네. 어쨌든 흔히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좋은 영상미, 좋은 촬영, 재밌는 편집 이런 것들이 그냥 존재할 때 과연 그것이 영화 예술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저도 약간 처음 영화를 접하고 재미를 들렸던 요소들은 약간 미적인 부분, 보여지는 부분에만 좀 치중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면 이제 뭐가 안 좋냐면 좋은 영화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쉬운 거죠. 나쁜 영화를 좋게 보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좋은 영화를 안 좋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거죠. 아쉽죠. 좋은 영화 기껏 하루에 시간 2시간 빼가지고 영화 봤는데 돈도 또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쉽잖아요, 사실. 약간 그 미슐랭 음식점에 갔는데 학식 이런 거랑 맛의 차이를 크게 못 느낀다면 그 값어치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연출은 의미가 없는 연출이다. 뭐 예를 들면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은 굉장히 뭐 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미장센이 훌륭하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화면이 예쁘다. 맞습니다. 화면을 왜 예쁘게 찍었는가가 그 이야기의 흐름과 박찬욱이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던지는 그런 어떤 주제, 그런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박찬욱의 연출이 더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생각하면 올드보이에서 올드보이의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 그리고 올드보이에서 박찬욱이 그려내고자 하는 그 세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그냥 올드보이의 화면만 볼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근간이 없으면 하등 의미 없는 씬들이 돼버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근간이 받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박찬욱의 그런 어떤 예쁜 영상미나 촬영이나 편집, 또 박찬욱이 또 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그렇죠. 뭐 흔히 말하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거 되게 잘 쓰잖아요, 사실. 장면 전환을 매끄럽게 진행시켜주는. 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박찬욱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명한 감독들. 뭐 사실 영상미 하면 제일 유명한 감독이 웨스 앤더슨이지 않습니까? 웨스 앤더슨, 그렇죠. 근데 웨스 앤더슨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저 그냥 화면이 예뻐서, 그저 촬영이 막 웨스 앤더슨 편집도 잘 안 하니까, 그 막 패닝이랑 틸팅 해가지고 막 카메라 확 움직이고, 그런 거 되게 보기 좋잖아요, 예쁘고, 그렇죠.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그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작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웨스 앤더슨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감독입니다. 웨스 앤더슨 영화를 여기서 다음에 한번 다뤄볼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웨스 앤더슨의 촬영 방식이라든지 편집 방식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다. 시나리오가 근간이 되어야 그 촬영에 있어서도 좀 더 돋보이는 지점들이 있다. 그것이 예술의 한 측면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야기가 없는 그런 촬영과 편집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이제 영화가 예술이 되었나?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 뭐 촬영적인 부분은 사실 카메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에디슨이 처음으로 세상에서 영상 그 사진 움직이는 사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돈을 받고 팔고 에디슨과 이제 류미에르 형제 이 두 인물이 영화를 만들었다.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근데 각자 이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미국에서는 그것이 이제 돈을 위해서 진행이 됐고, 사실 뭐 좀 차이가 있어요. 류미에르 형제 초기 영화들과 에디슨의 그 영상들이 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감독들이 무성 영화 시기에 엄청난 걸작들을 많이 뽑아냅니다. 뭐 지금 생각나는 감독들이 있으면 제일 유명한 건 뭐 찰리 채플린도 있을 것이고, 뭐 버스터 키튼도 굉장히 유명한 빌렐름 무르나우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그리고 뭐 등등의 숱한 거장들, 칼드레이어, 프리츠랑 등등의 위대한 감독들이 나올 때 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성 영화 시절 사람들인데 다 이제 어느 정도 촬영에 대해서 다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필름을 자르고 붙이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영화가 한 단계 더 이제 진보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그 촬영과 편집이 같이 발달을 한 게 아니라 촬영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편집이 발달했다고 봐야 할까요? 무성영화 시절에도? 왜냐면 제 생각으로는 약간 결국 촬영을 한 후에 편집이 같이 들어가야 영화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기의 영화들은 사실 에디팅에 큰 그게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디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편집이 어떤 영화 예술의 진일보를 이뤄냈다라는 게 왜 그랬냐면은 편집을 통해서, 에디팅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어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그 몽타주, 그렇죠. 몽타주가 사실 에디트입니다. 에디트의 러시아어가 그럴 거예요. 그 몽타주가 만들어지고 발명되고 나서 영화가 한 단계 더 발전했거든요. 진화했고, 그 전까지 영화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찍고 보는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이 함께 발전을 하면서 쭉 발전됐는데, 사실 이 촬영은, 오늘 말씀드릴 촬영에 대한 거는 뭐 이런 역사적인 발전 이런 것도 다음에 언제는 뭐 다루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촬영이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들, 쇼트들이 만들어내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예술적인 쇼트들을 좀 이렇게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쇼트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촬영에서 뭐 대표적으로는 롱쇼트, 그렇죠, 있을 것이고, 뭐 클로즈업이나 뭐 풀샷 이런 거, 풀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롱쇼트 이런 거는 피사체를 어떻게 담는가, 피사체와 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카메라가 각도에 따라서도 또 그 주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틸팅 패닝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트래킹 샷도 있을 것이고, 뭐 지미집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편집에 대한 그 편집 같은 경우도 이제
편집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쿨레슈프 효과를 드러낸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촬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쇼트는 익스트림 롱쇼트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롱쇼트도 있는데 롱쇼트는 롱쇼트를 생각하면 네. 드는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약간 길게 오랫동안 찍는다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롱테이크고요. 죄송합니다. 롱쇼트는 멀리서 찍는 거예요. 멀리서. 풍경 이런 느낌인가요? 네, 풍경을 찍을 때나 네. 그리고 뭐 보통 설정샷이라고 하는 이스타블리싱 쇼트를 찍을 때 그 설정샷이 뭐냐면은 한 씬이 시작될 때 나 여기서 이제 이 씬이 시작될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보통 일반적인 뭐 대중 영화에서 어디서 뭐 어떤 은행 같은 게 있어요. 돈을 털어요 광고들이. 네. 그럼 은행을 먼저 딱 은행의 건물 전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설정샷인데 보통 그럴 때 롱쇼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찍어서 길게 보여주기 때문에 길고 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피사체의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지 피사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죠. 롱쇼트에서는. 그렇겠네요. 네.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는 관객들이 조금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씬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네. 라는 점이 롱쇼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라는 건 관객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거 완전히 대비되는 쇼트가 클로즈업 쇼트가 있겠는데 클로즈업 쇼트는 보통 그 인물의 표정을 잡거든요. 네네. 아니면 뭐 히치콕 방식으로 피사체를 완전 줌을 해서 잡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인물의 표정을 잡는데 인물의 표정을 잡는 순간 그 인물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관객은 그걸 보면서 거기에 이입이 되고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롱쇼트로 잡아버리면은 그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겠네요. 인물의 동선과 움직임이 중요해지지 감정이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인물의 감정이 아닌 다른 요소에서 관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기는 그런 쇼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홍상수 작품을 다룰 때도 확실히 롱쇼트를 많이 찍음으로써 약간 인물에 이입하지 않게 그런 걸 좀 의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롱쇼트랑 홍상수 영화에서는 미디움 쇼트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미디움 쇼트로 대표되는 게 뭐 사실 오지아스 주류의 다다미 샷 같은 경우가 그 정말 옆에서 찍는 것 같은 그래서 관객이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근데 이것이 어떤 예술적인 의미를 주냐면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홍상수 영화를 말하면 누누이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공간에 같이 있는데 어떠한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씬을 보고 장면을 보고 관객 너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롱쇼트는 그런 의도를 위해서 감독들이 많이 사용하는 쇼트다. 그리고 뭐 사실 간단하게는 아까 이스타블리싱 샷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풍경을 담아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그 영화가 보통 3막 8장이라고 하셨나요? 보통 이제 할리우드 영화나 네네. 영화들은 3막 8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장을 구분할 때도 롱쇼트를 찍어서 약간 구분해준다는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설정샷의 일종이죠. 그게 이제 설정샷. 씬의 시작. 네네네. 장의 시작에 있어서 이제 이 씬은 이런 공간에서 얘기를 할 거야라는 설정샷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걸로 대표적인 설정샷이 공간을 찍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롱쇼트 같은 경우는 길게 찍어버리면은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축이 또 생겨버려요. 물론 영화는 3차원을 평면에 담아놓는 거기 때문에 Z축이 사라지지만 Z축을 의도하고 다시 찍을 수가 있거든요. X축, Y축 그러니까 가로 우리 그 스크린에 보면 가로 세로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깊이에서 오는 그 원근감에서 오는 원근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Z축에서의 움직임이 또 롱쇼트에서는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클로즈업 찍으면 Z축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아지겠죠. 그렇겠네요. 길어지지가 않고 짧아지면 Z축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중요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알아차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네요. 근데 롱쇼트로 쫙 찍어버리면은 어찌됐든 그 Z축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쇼트들에 비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의 움직임에서도 오는 그 어떤 영화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관객들이 또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도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이 있겠고 뭐 그 다음에는 대표적으로 쇼트가 이제 뭐 풀샷 같은 이제 미디움 샷인데 미디움 숏에서는 이제 뭐 종류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뭐 그냥 다 이제 미디움 샷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인물 하나 정도를 담는 샷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을 때 보통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씬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거는 조금 멀고요. 아, 일반적인 대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여타경 그냥 영화에 네. 가장 뭐 그냥 디즈니 영화나 네네. 마블 영화에는 있어서 주인공 둘이 얘기를 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영화 스크린 안에 한 3분의 1 정도를 딱 먹습니다. 그 정도가 미디움 숏이에요. 아,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요. 카메라가. 물론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풀샷은 이제 인물의 보통 키 전체를 담을 때가 많은데 네네. 보통 그냥 뭐 일반적인 샷을 생각을 해보면 미디움 숏은 그냥 딱 책상에 앉아있으면 네. 딱 요 상반신 나오는 정도. 아, 그래가지고 머리가 살짝 잘리거나 네. 그 정도의 어떤 스크린에 나오게 하는 예, 그런 3등분 했을 때 가로로 네.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일부러 안정감을 위해서 3분의 1 3등분의 법칙이라고 아,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3분의 1에서 가운데 인물을 배치시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양옆에 배치시키는 네네네. 어쨌든 그 사이에 배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딱 3등분 했을 때 요 공간에 배치시키는 뭐 그런 법칙도 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촬영이 있다라는 거지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미디움 숏은 어쨌든 그런 되게 일반적인 쇼트이기 때문에 쉽고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그 롱쇼트나 클로즈업 쇼트처럼 어떤 의미를 확 이렇게 끌어오기에는 거기에는 좀 감독의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미디엄 쇼트는 굉장히 일반적인 쇼트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시선에 맞는 쇼트거든요. 네. 우리가 클로즈업 쇼트로 인물을 바라보거나 롱쇼트로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죠.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런 미디움 샷에 되는 그 인물의 크기 그렇죠, 정도 생각을 그렇죠. 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쇼트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 예술적인 의미를 담아내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감독의 역량으로 좀 이게 넘어가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미디움 네. 쇼트는 뭐 그래서 풀샷이나 뭐 그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전체 키를 다 잡는 숏도 있고 뭐 한 무릎 위 정도로 찍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반신만 나오게 하는 쇼트도 있는데 뭐 다 거기서 그게 그 각각의 큰 차이는 없다. 그냥 이렇게 하는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무튼 통칭해서 미디움 샷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즈업 샷. 클로즈업 쇼트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영화 예술에서 중요한 쇼트였어요. 그러니까 롱쇼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롱쇼트라는 쇼트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있고 네. 클로즈업 쇼트가 영화 예술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큰 힘을 가지게 된 감독들도 있고 시기도 있고. 네. 근데 클로즈업 쇼트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역사가 더 깁니다. 그렇군요. 클로즈업 쇼트가. 지금 딱 클로즈업 쇼트 하면 생각나는 감독이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라는 덴마크의 감독인데 네. 그 감독이 이제 잔다르크의 고난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 정말 유명한 잔다르크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영화 내내 클로즈업으로 진행이 돼요. 네네. 그거 그래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클로즈업 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물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무래도 가까이서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정이 읽히겠네요. 하나의 움직임, 입꼬리의 움직임, 콧구멍의 움직임 네네. 하나하나가 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롱쇼트에 비해서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네. 관객에 있어서 더 이입이 더 잘 되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이제 또 롱쇼트랑 대비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쇼트는 Z축이 있기 때문에 네. 축이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피사체들의 움직임으로 쏘는 네네. 움직임 또는 움직이지 않음. 그러니까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둘 다 어떤 그런 걸 가질 건데 클로즈업은 상대적으로 동적인 걸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쇼트가. 그렇겠네요. 가까이서 이제 어지럽게 움직이면 좀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 지치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하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쇼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클로즈업 숏을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치콕 감독이 중요한 피사체를 이렇게 가까이서 확 찍는다든지 최근에 했던 뭐 블러드 심플에서 네네네. 그 연인이라는 글자가 적힌 러버스가 적힌 라이터를 라이터 클로즈업 샷으로 찍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가는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백커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물건이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감독의 의도고 감독의 역량이지만은 어쨌든 클로즈업 샷을 그렇게 중간중간에 넣는다는 것은 어쨌든 관객에게 있어서 무언가가 하나쯤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돌려주는 그렇군요. 것이 되는 것이죠. 쇼트는 뭐
이 정도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영화를 보실 때 가장 이제 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부감샷과 안각샷이 있겠습니다. 오, 어떤 느낌이죠? 부감은 위에서 찍은 거고요. 밑에서 찍은 거예요. 하이샷, 로우샷 그런 거군요. 네. 부감샷은 피사체를 위에서 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피사체가 작아 보일 수 있겠네요. 좀 위축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법칙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당연하게도 부감샷에서 위축되지 않은 듯한 그런 의미를 줄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 감독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이제 히틀러 시절에 그 있었던 여성 감독인데, 네. 히틀러가 막 연설하고 있는데 앞에 군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부감샷으로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스크린 안에 전부 다 군중으로 가득 차요. 부감샷으로 찍었지만 그들이 전혀 위축돼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세등등해 보이죠. 네네네. 부감샷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부감샷이 무조건 인물의 위축을, 인물의 소외, 외소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예외도 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각샷은 밑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인물이 더 커 보이죠. 위풍당당해 보이겠네요. 네, 좀 더 위풍당당해 보이고 어깨도 넓어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고. 그렇죠. 네.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시선이, 피사체의 시선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가냐, 이렇게 위를 향하냐 아래를 향하냐. 부감샷은 상대적으로 위를 향할 수밖에 없고요. 안각샷은 상대적으로 밑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오는 시선의 어떤 높낮이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떤 권력층의 어떤 차이를 또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샷들이고, 실제로 이 부감과 안각샷은 많은 감독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애초부터 그냥 예를 들어 두 인물이 있는데 두 인물의 대화가 시작할 때부터 한 명은 부감으로 찍고 한 명은 안각으로 찍을 때도 있고요. 그럼 약간 두 인물 사이의 권력 관계,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거군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미디움 숏으로 찍다가 딱 이렇게 찍다가 서서히 굉장히 조금씩 한 명은 부감으로 찍고 한 명은 안각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화 안에서 권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재밌네요. 네, 그런 이제 씬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완전히 극대화 시켜가지고 하는 감독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티가 잘 안 날 정도로, 이거는 뭐 거의 티가 안 나는데 싶을 정도로 이제 그 부감과 안각을 사용하는 감독들도 있다. 네. 그렇군요. 팁을 알려드리자면 티가 안 날 때는 주변 사물을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변 사물.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가 상대적으로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살짝 그 크기라든지 그 모양이라든지 비춰지는 게 살짝 달라.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감과 안각이 들어가 있는 씬을 해석하는데. 꿀팁이네요. 네, 좀 좋습니다. 편함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부감과 안각샷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말 많이 쓰이고, 너무 많이 쓰여서 이제는 그것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면은 약간 조금 뻔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네. 너무 많은 그런 사용 그거니까. 사용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약간 조금 신선함이 떨어진다 이런 게 조금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촬영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겠죠. 카메라를 이렇게 멀리 찍을 것인가 가까이 찍을 것인가, 카메라를 들고 찍을 것인가 이렇게 내려서 찍을 것인가, 카메라를 움직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였지만은 이제는 움직이는 카메라가 되는 거죠. 움직이는 카메라도 굉장히 영화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카메라를 놔두는 거랑 움직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카메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트래킹 샷이 있겠죠. 따라가는. 그 촬영 감독이 이제 장비를 맵니다. 요즘 가슴팍집에 하나를 메고 이렇게 그 뭐라 하죠? 이렇게 매는 거. 있는데 거기다 카메라를 달고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움직임도 덜하고 그 인물 그대로 따라가는 쇼트가 되겠죠. 이런 걸 트래킹 샷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에 되는 개념으로 핸드헬드. 그렇죠. 들고 찍는 거. 상대적으로 들고 찍으면 흔들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흔들림이 심하니까 이 심한 흔들림을 이야기와 어떻게 엮을 것인가 굉장히 자명해요. 인물의 심리가 흔들리든, 불안한 심리, 관계가 흔들리든, 무언가가 불안하든, 안정적이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핸드헬드는 사용해버리면 그것과 그 이야기와 딱 맞닿으면서 의미를 더
키우게 되는 그렇겠네요. 그런 게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한 심리 그런 또는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인물을 그냥 트래킹샷으로 찍든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로 찍어도 그 인물의 상황,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그 인물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더욱더 배가 돼서 관객들에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역시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래킹샷이든 핸드헬드든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트래킹샷인데 굉장히 공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따라가지만은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유명한 씬이 있죠. 스탠리 큐브릭의 그 샤이닝에서 그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막 가는 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트래킹샷으로 찍습니다. 핸드헬드가 아니라.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따라가는 것이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화 내적에서의 그 맥락이네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건 네네네. 그것이 결국엔 촬영과 만나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락과의 상호작용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핸드헬드도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핸드헬드는 이게 핸드헬드인지 아닌지가 잘 몰라요. 언제 잘 모르냐면은 배경이 단색일 때 잘 모르죠. 아무래도 하늘을 배경으로 잡고 있는데 하늘이 전부 다 새파래요. 힘들겠네요. 카메라가 움직여. 그렇겠네요. 파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티가 별로 안 나겠네요. 그리고 핸드헬드도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어떤 감독들은 굉장히 그 부감과 감각에서 굉장히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듯이 핸드헬드도 굉장히 작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트래킹 아닌가 알고 싶을 정도로 또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냥 핸드헬드로 찍는 씬들도 많아요. 삼각대를 세워놓고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고 있는데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감독의 호흡에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거기서 만들어. 근데 그 핸드헬드로 만들어지는 흔들리는 장면은 티가 잘 안 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이게 핸드헬드인지를 어떻게 아냐? 화면 스크린에 맨 윗라인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윗선을 보시면 됩니다. 요게 제일 티를 제일 여기가 좀 이렇게 움직인다 싶으면 핸드헬드다. 이것도 아주 꿀팁이네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이게 핸드헬드로 찍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화를 보는데 더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틸팅이나 패닝 같은 경우는 틸팅은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트래킹과 핸드헬드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에 고정점이 없는 거죠. 틸팅과 패닝은 카메라에 고정점이 있어요. 카메라의 대가리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각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상하 좌우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 이게 틸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은 패닝. 좌우로 움직이면 패닝, 상하로 움직이면 틸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래킹 샷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풍경을 찍는 거고 트래킹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크레인샷, 그러니까 뭐 지미집으로 찍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위에서 넓게 찍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쇼트들도 이제 뭐 약간 부감으로 찍을 수 부감으로 찍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 트래킹 그 크레인이나 지미집으로 찍어 버리면은 물론 그렇게 안 찍은 부감샷도 그런 어떤 의미를 주긴 하는데 완전 수직으로 찍을 때도 있어요. 누워있는 인물들이 수직으로 찍거나 뭐 땅바닥에 누워서 쓰러져 있는 사람 브레이킹 배드 마지막 장면 그렇죠. 수직으로 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직으로 찍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인물 수직에서의 그 시점이 신의 시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신이 있군요. 그 인물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하늘에서 보는 거니까 그럼 그 인물은 아무것도 이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명확한 의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여전히 이것도 법칙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맥락을 잘 살펴봐라. 잘 살펴봐야 된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맥락과 일맥상통 상호작용.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 그럼 혹시 그 패닝이나 틸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게 뭐 그냥 장면 전환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컷 편집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틸팅이나 패닝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에는 좀 어떤 의미를 담을까요? 편집이 없이 카메라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점점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파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파를 모으고 있어. 근데 거기서 컷 편집을 딱 해버리면은 그게 살짝 느슨해질 텐데 그냥 바뀌는 거니까. 틸팅과 패닝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면 영화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요. 모이는 거죠. 그 에너지가 굉장히 그 에너지를 모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사실 패닝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라라랜드의 맞습니다. 마지막 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장면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둘은 이제 이미 라라랜드를 또 이게 한번 다뤄보겠지만은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 서로의 꿈을 찾아가지고 사랑을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각자가 회상을 하는 씬에서 이렇게 패닝이 탁탁탁 네네네. 그러면 그것이 그 둘을 어떻게 보면 끊어내지 않고 연결시켜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꿈에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들이 꿈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서 그들이 각자의 삶과 상대방을 회상을 할 때는 네네. 연결이 돼 있었던 네.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패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이제 그 냉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장면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해석이 되는 거지. 네. 틸팅과 패닝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뭐 아니면은 틸팅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나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간다 생각해볼 때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을 찍는다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은 그 고층 건물에 대한 그것이 편집으로 딱 보여주는 거랑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랑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담는다.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연속적인 네네네. 장면이라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야기와 만나면은 또 다른 부가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의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네네. 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라는 것이 왜 촬영이 중요하냐? 결국엔 영화는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예술이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네. 예술이란 말이죠. 무엇을 찍는 거는 사실 노트북을 찍으려면 노트북을 찍을 수 있고요. 우리를 찍으려면 우리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쇼트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오늘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것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네, 이야기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찍어야 가장 관객들이 봤을 때 좀 정서적 충격이나 어떤 예술적 미학적인 충격을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감독의 의도와 역량. 사실 뭐 감독의 실력. 그렇겠네요. 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촬영은 뭐 어느 정도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네. 이제 촬영이 줌인과 줌아웃이 있잖아요. 줌인과 줌아웃이 네, 있죠. 그곳에 있어도 혹시 뭐 어떻게 중요하죠. 보면 클로즈업이랑 뭐 아까 풀샷을 네. 좀 패닝처럼 이어지게 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사실 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고 네네. 줌인과 줌아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영화 재미적인 요소를 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모든 영화 촬영 같은 것들이 예술적인 의도도 있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관객이 졸리지 않게 재미있는 영화를 그렇죠. 2시간 동안 쭉 봐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는 어쨌든 시장성이 있어야 네네. 그 감독의 작품을 이어가고 상업 예술의 측면이 좀 있죠. 그죠? 영화는 상업 예술이에요. 네네. 그러면 시장성이 있으려면은 관객이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관객이 많이 보려면은 어쨌든 2시간 동안 안 자고 재밌게 봐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잠이 오는 시간대가 있단 말이죠, 영화는. 보통. 그럼 그때 잠을 깨게 해줘야 된단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촬영적인 요소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줌인과 줌아웃. 평온하게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줌인을 팍 해요. 네. 또는 갑자기 줌아웃을 팍 해요. 그러면은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떠나서 네. 그냥 거기에 확 홀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좀 집중하게 되고. 맞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의미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이 줌인 줌아웃도 연속적인 장면이라고 좀 볼 수도 있고. 네네. 그것도 결국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에너지 모으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 뭐 줌인 같은 경우는 사실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여러 명을 잡고 있다가 네. 갑자기 한 2명 정도로 쫙 이렇게 잡아요. 네. 그러면 그 2명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막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보이잖아요. 좀 긴장감이 들죠. 긴장감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야기와 만나면 이 줌인과 줌아웃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네네. 그저 그냥 재미를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뭐 주민 주말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 달리줌 같은 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가만히 있고 인물만 이렇게 줌 아웃을 빼면서 카메라를 들이댈 거다. 네네네. 아니면은 줌인을 하면서 카메라를 빼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서스펜스적인 의미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걸 또 그 히치콕이 굉장히 잘 썼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뭐랄까요, 핸드헬드처럼 인물의 심리를 네. 드러내게 하는 좋은 장치로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네. 네. 보통 이제 달려줌 같은 경우는 너무 티가 나는 그렇죠. 요소잖아요. 네, 이게 깊이가 쫙 네. 여기가 쫙 빠진다거나 아니면 배경이 쫙 커진다거나.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잘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네. 너무 티가 나니까. 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예술병에 좀 걸려가지고 뻔한 거, 뻔한 거 이제 그만하고 티 싶어.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네. 원래 예술 자체가 원래 티가 나면 예술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촬영 요소다, 촬영 기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촬영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 편집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중요한 쿨레쇼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쿨레쇼프가 그 교수 이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러시아가 이제 레닌이 정권을 잡고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선동물을 제작을 하는 이제 맞습니다. 네, 전에 말씀하셨던 것 지시가 같아요. 떨어집니다. 네네네네. 뭘로 선동을 할 것인가? 그 이전까지 영상 카메라가 없었을 때까지는 뭐 지면으로 했겠죠. 신문으로 하든 그렇죠. 뭐 육성 라디오로 하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레닌이 거기에 간 거예요. 뿅 갔구나. 이거 딱 선동하기 너무 좋다. 이걸로 만들어서 네네네. 네. 왜냐하면 영화는 글이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화면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글을 모르는 일자무식한 일반 농민들에게도 선동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신문은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 네. 그때 당시 그 러시아에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 네네네. 몰라요. 그러네요. 신문으로는 선동이 안 된다고. 근데 영화는 틀어주면은 글자 한 글자도 못 알아보고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어떤 내용인지. 그 대놓고 뭔가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영화라는 매체로 좀 이렇게 은근하게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거 계속 보면서 계속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되게 그 영화라는 매체를 선동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이제 학교를 만들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학교의 교수 중에 한 명이 그 교수 이름이 쿨레쇼프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남자를 실험을 합니다. 한 남자를 피사체를 삼아. 그냥 보면 무표정이에요. 네. 무표정인 남자인데 네네. 그 남자 뒤에 음식 스프를 찍은 씬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남자 얼굴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가 울고 있는 씬을 찍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표정 남자 나오고 약간 좀 성적인 여자를 이렇게 예쁜 여자를 딱 찍어요. 네네네. 이게 바로 쿨레쇼프 효과인데 같은 장면을 해도 그 뒤에 어떤 장면이 오는가에 따라서 앞의 장면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보는 남자와 우는 아기를 보는 남자와 예쁜 여자를 보는 남자는 같은 표정, 처음에는 같은 표정이었을지라도 그 장면이 붙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관객들에게 해석된다. 라는 것이 쿨레쇼프 효과예요. 편집의 힘이네요. 요거를 그 교수가 증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을 필두로 러시아의 숱한 이제 감독들이 바로 이제 몽타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의 오데사 계단 장면이 가장 유명한데 몽타주 기법에 대해서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있고 군인이 있어요. 오데사 계단이란 그 계단이 쫙 있는데 계단 위에서부터 군인들이 막 일일로 서가지고 총을 막 쏴대요. 그럼 거기 있는 일반 시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오데사 계단을 내려오는 거는 2분이면 되는데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 전함 포템킨에서 그 장면을 거의 6, 7분으로 늘려버려요. 그러면 어떤 걸 보여주냐? 총을 쏘고 내려오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들 각각을 다 봅니다. 애를 들고 뛰는 어머니도 보여주고요.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보여주고 시체를 밟고 넘어지는 사람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아기를 놔두고
가다가 아기를 놓쳐버리고 총에 맞았을 때 그 순간에 엄마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될 뻔했는데 네. 그 무엇을 잘라가지고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오데사 계단 장면이 굉장히 섬뜩하고 잔인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집이라는 것은 이 뒤에 내가 어떤 것을 자르고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즉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고 네.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가 네.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보여준다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아, 예. 쓸데없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네네.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만 배우면 보여줄 것만 보여주면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홍상수 감독이 아주 잘한다는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안 보여줄 거는 안 보여주는. 네. 그걸 취사 선택을 하면서 그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장면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를 담을 수도 있고 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냥 촬영으로는 2분이면 끝날 거를 그걸 6분, 7분으로 늘려버리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차 편집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왔다 갔다 해요 카메라가. 네네네.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계단 씬에서 중요한 거는 총을 맞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그 공포심과 무자비하게 총질을 해대는 군인들의 그 잔혹함. 그게 중요한 거지. 계단을 내려올 때 누가 계단을 내려오는지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애 엄마 있잖아요. 네네네. 남장 여자, 여장 남자입니다. 아, 네, 배우가 여자가 아닌데. 수영 덕수덕하게 나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거다. 네. 이게 사실 편집의 기본이고 전부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떠한 숏을 붙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편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대원칙이고 네. 영화 역사상 이것을 영화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은 정말 편집은 영화에만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예술을 봐도 중간을 잘라서 없애거나 다른 것을 추가해서 넣는다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은 없습니다. 잘 안 떠오르긴 하네요. 굳이 하자면 뭐 만화 정도? 근데 만화는 어쨌든 다 그려져 있는. 아, 그렇죠. 물론 뭐 숏과 숏에 있어서 뭐 사진과 사진을 붙인다. 네네네.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에디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있는 거는 영화라는 예술이 사실 시간을 다루는 예술이에요. 시간의 예술인데 흘러가는 시간을 다루는 예술인데 아무래도 러닝 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시간이 흐르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안에서 미술은 시간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영화는 시간이 흐르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드러내는 게 영화인데 네. 시간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몽타주라는 것이, 편집이라는 것이. 시간을 건너뛸 수도 있고 네. 반복할 수도 있고 뭐 축약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영화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있어서 그래서 편집의 예술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 편집이라는 것이 사실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화 감독들은 편집을 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장 홍상수나 네네. 뭐 봉준호나 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편집이 아니라 그냥 티 안 나는 편집은 웬만하면 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과 전신에서 이 외투를 입고 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외투가 아닌 다른 색, 뭐 이게 검은색 외투를 입고 나왔다 쳐봐요. 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시간이 안 흘렀는데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 해요 대부분. 아, 그런 실수는 안 한다? 하는 기본적인 그런 거는. 네네네. 기본적인 그런 안 하고 네. 아까 이것도 약간 촬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영화의 재미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2시간 동안 잘 흘러가다가 그런 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이야기야 어떤 이 영화의 주제나 의도와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상해버리는 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일맥상통하고 이야기와 주제와 맞다. 그러면은 그 깨는 순간이 다 이제 의미가 생겨버리는 건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깨는 순간이 영화의 몰입도를 확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대부분의 졸작들에서 이제 뭐 그런 깨는 순간들 그런 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자기가 쓰는 이야기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순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깨는 몰입을 깨버리는. 그러면 이제 몰입을 깨버리는 거죠. 네네. 그럼 예술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겠네요. 네.
뭐 어쨌든 그 다른 거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 편집이 가지고 있는 영화 예술에서의 가장 큰 중요성은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고 그 순간에 충격을 준다. 네. 몽타주는 사실 충격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아, 충격. 네, 충격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론가들이. 네. 충돌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이제 새로운 충격을 주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군요. 신과 신의 충돌,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요. 신과 신의 충돌.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 의미가 되겠고, 그런 쪽에서 편집은 뗄래야 수 없고, 영화가 카메라가 없이 영화를 만드는 시대잖아요. 사실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물론 이제 당연히 촬영 요소는 들어가지만, 네네. 어쨌든 기술적인 편집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편집. 편집이 후반 작업에서 굉장히 사실 좀 실력 있는 감독들은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입니다. 편집에. 네네. 네. 그리고 또 괜히 아카데미나 이런 시상식에 편집상이 따로 있는 게 편집상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네요. 네. 영화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영화가 아닌 것은 찾아보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편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사실 편집을 알아채기는 좀 힘들다. 아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한 영화 내에서 편집이 어떠한 리듬을 만들어내는지도 재밌는 그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막 속사포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편집이 같이 막 이렇게 빨리 컷 편집이 빠바박 진행이 되면은 그 대화와 편집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네네. 빠른 대화에서 빠른 컷 편집이 발생을 하면은 뭐 그런 쪽에서도 리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편집을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네. 편집을 하지 않는 게 롱테이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롱테이크로 찍어버리면서, 롱테이크로 유명한 영화가 뭐 버드맨, 네네. 맨데스의 1917 이런 영화는 뭐 전체 영화가 그렇죠, 거의 롱테이크처럼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만드는 편집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이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영화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유의를 하면서 보면 되냐면은 한 씬이 있고 그 다음 씬이 있는데 이 씬 다음에 왜 이 씬이 왔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것이 편집이에요. 이 씬 다음에 아까 지금 생각되는 영화가 강원도에 이제 곧 할 거지만, 네. 금붕어를 처음 본 상권, 이 금붕어를 딱 보잖아요. 금붕어 2마리를 보고 왜 그 다음에 상권의 아들과 상권의 와이프가 나왔는지, 이게 편집이에요. 그 뒤에 다른 씬을 넣을 수 있는데, 이야, 그 생각 못 해봤네요. 금붕어 뒤에 상권의 와이프와 상권의 아들을 이것이 몽타주예요. 편집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씬 뒤에 어떤 씬을 붙일 것인가. 놀랍네요. 라는 것이 편집이고, 그것이 영화 언어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영화들은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재밌게, 좀 더 깊게 그러네요. 바라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실 뭐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가 제7의 예술이라면서 새로운 예술로서 등극을 한 거는 사실 누벨바그로 가야 돼요. 누벨바그로 가는 거는 뭐 다음에 영화사 얘기를 좀 나눠 볼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누벨바그에 대해서 왜 프랑스와 트리포가 사회권을 통해서 왜 이 영화라는 매체를 예술의 지위로 어떻게 등극을 시켰는가. 좋습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촬영과 편집이거든요. 촬편이 있어가지고 누벨바그에서 영화가 예술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영화가 그렇게까지 단독적인 예술로서는 취급을 안 받았어요. 그저 그냥 종합 예술이지. 뭐 이야기 있고, 연극적인 연출이 있고, 뭐 회화적인 미장센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예술이다. 그런 걸 다 종합해 놓은 예술이다라고 했는데, 단독적으로 이건 예술이야. 영화 그 자체로. 그죠. 영화 이 자체로 이거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예술로서 남을 수 있어. 라고 한 게 누벨바그예요. 그래서 누벨바그가 위대하고 중요한 사조라는 거거든요. 영화사 내에서. 다음에 영화사를 다룰 기회가 있으면은 누벨바그도 자세히 한번 다뤄보면 누벨바그에 대해서, 그리고 트리포와 고다르, 쌍도 마차거든요, 사실. 두 명이. 장릭 고다르와 프랑스와 트리포. 프랑스인 이 두 명이 이 젊은 시절. 트리포가 20대 때 제가 알기로는 400번의 구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9인가? 어떻게 그 20대 젊은 청년이 이 전 세계 영화를 흔들었는가? 이야, 재밌겠는데요? 프랑스와 트리포의 어떤 전기적인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볼 수 있으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때 아마 좀 더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가 들어갈
심화편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네. 뭐 영화 자체를 다루면 좋죠. 400번의 구타란 영화를 그렇죠, 그렇죠. 그건 좋은 건데 네. 왜 이렇게 대표작 400번의 구타와 뭐 고다르의 장리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왜 촬영과 편집이 누빌바그에서 어떤 영화를 예술의 지위를 얻게 한 요소가 되었는지 촬영과 편집이 그런 것들을 영화사를 다루면서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좋습니다. 영화사도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네, 좋습니다. 편집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편집은 씬과 씬과의 신과의 충돌이고 여전히 편집도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해야 된다. 맥락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금붕어. 상권의 아들과 와이프. 그냥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그 뒤에 뭘 배치시키느냐. 실제로 상권의 와이프와 상권의 아들 그리고 금붕어. 이거는 뭐 사실 영화 그냥 대충 봐도 그런 어떤 알레고리적인 그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알레고리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저 민경님처럼 뜻 모릅니다. 자, 이거는 강원도의 힘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강원도의 힘에서 나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S영대 촬영과 편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네. 영화 예술을 감상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말씀하셨죠 전에 함수. 그죠. 함수. 영화를 처리하는 함수. 네.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영화를 볼 때 좀 더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 영화를 볼 때 계속 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함수가 점점점 이제 공고화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여러 번 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 이동진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영화를 한 번밖에 안 본다. 네. 그건 제가 볼 땐 직업적인 이유고 물론 취향상 한 번밖에 안 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봐도 다 그렇죠. 봐도 되죠. 네. 저는 영화를 여러 번 볼 때마다 드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여러 번 봄으로써 더 영화 예술적인 미학적인 충격을 얻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여러 번 보면 아무래도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왜 그런 무슨 의도를 했는가 그렇죠. 좀 더 사유하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함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함수를 고도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뭐 지식도 중요합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모르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영화를 보는 와중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만큼의 생각을 했는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얼마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 생각의 퀄리티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생각을 했는가가 함수를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물론 지식을 알면 더욱더 하기 쉽겠죠, 그거를. 그렇죠. 네, 지식을 알면 하기 쉬운 거고 지식이 전부라는 것은 아니고 지식을 알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깊이 있는 생각을 오래 할 수 있는 본인의 의지죠. 그렇네요. 네, 영화를 보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고를 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씬 하나하나에서 대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연출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세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굳이 뭐 평론가에 의존한다거나 그런 거 좀 의존하는 거는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휘둘릴 수 있잖아요. 약간 자신의 평이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평론가의 평을 보는 거죠. 그게 낫겠네요. 네. 평론가의 평은 분명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라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의 평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하고 난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어. 나는 조금 위험한 태도일 수도 있고. 네네네. 이렇게 중간중간 보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씬이. 네네. 그렇죠. 맞아요. 평론가들도 심지어 모든 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평론가의 힘을 좀 빌려서 도움을 받아서 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쓰영대의 도움을 받아서 쓰영대 도움 받으면 더욱더 좋고 최고죠. 최고고 어쨌든 영화를 보실 때 촬영과 편집 요소기 때문에 꼭 신경 써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 촬영과 편집에 대한 건 다 까먹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맥락이 가장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촬영과 편집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어 보았고요. 앞으로 영화를 보면서 좀 더 사유해보는 걸로 하면서 오늘의 S영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